안녕하세요. 보안 담당자 신부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HTTP 프로토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고급편으로 저번 기본편에 잠깐 다룬 헤더 구조와 통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들어봤고 알고는 있지만 자세히 설명하려면 막막한 그 HTTP를 시간 순서별로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즉 마법 같은 HTTP를 하나씩 풀어서 기술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을 이해한다면 웹 통신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알게 되기 때문에 웹 모의해커나 개발자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초기 HTTP 헤더 구조를 살펴볼까요? 팀 버너스리가 처음으로 만든 HTTP, 즉 초기 웹의 전송 프로토콜인 HTTP 0.9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HTTP 0.9는 HTTP 1.0이 출시되면서 버전을 구분짓기 위해서 나중에 버전이 붙여졌습니다. 이 초기 HTTP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HTTP와 비교하면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번 그 특징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째, 단순한 요청 응답 모델입니다. 우선 HTTP 0.9는 요청과 응답을 아주 단순한 형태로 주고받는 방식이었어요. 웹 브라우저, 즉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리소스를 요청하고 서버는 그 요청에 대한 답변을 주는, 지금 HTTP 기본 모델과 유사하지만 굉장히 단순하게 구현되었죠.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는 get index.html처럼 아주 간단한 명령어를 서버에 보냈어요. 서버는 이 요청을 받으면 그저 HTML 파일로 바로 보내주는 것입니다. 끝이죠. 다른 게 없었어요. 두 번째, 헤더가 없는 단일 파일 전송입니다. 오늘날의 HTTP는 헤더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죠. 요청한 리소스의 타입이나 상태 코드 등 여러가지 메타데이터를 포함하는데요. 초기 HTTP는 그런 헤더가 전혀 없었습니다. 서버는 요청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알려주는 상태 코드조차 없었고 그냥 HTML 파일 자체만 전송했어요. 만약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리소스가 없으면 서버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404 not found 페이지 같은 것도 없었던 거죠. 셋째, HTML 파일 전송만 가능합니다. 초기 HTTP는 오직 HTML 문서 파일만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나 스타일리스트, 스크립트 파일 같은 걸 전송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웹이 단순한 하이퍼텍스트 문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HTTP 0.9는 텍스트 기반의 HTML 문서만 전송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넷째, 상태 코드의 부재입니다. 지금의 HTTP는 205K, 404 not found 같은 상태 코드를 통해서 서버가 응답을 잘 보냈는지, 리소스가 존재하는지 등을 알려주죠. 하지만 HTTP 0.9에서는 이런 상태 코드 자체가 없었어요. 서버가 요청을 잘 했다면 HTML 파일을 보내주고 실패하면 그냥 아무 응답도 하지 않았죠. 다섯째, 요청 하나로 연결 종료입니다. HTTP 0.9는 한번 요청 응답이 완료되면 연결이 바로 종료됐습니다. 이 말은 새로운 요청을 할 때마다 서버에 다시 연결한다는 건데요. 네트워크 자원은 절약되지만 성능 면에서 비효율적이었죠. 지금의 HTTP 1.1 이상 버전에서는 연결을 유지해서 여러 리소스를 한꺼번에 주고받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웹의 발전을 이끈 HTTP 1.0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TTP 1.0은 1996년에 등장하면서 초기 웹 프로토콜인 HTTP 0.9가 가진 한계를 보완했고 더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서 웹을 한 단계 발전시킨 중요한 프로토콜입니다. HTTP 1.0의 주요 특징을 하나씩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헤더의 도입입니다. HTTP 1.0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요청과 응답에 헤더가 포함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 헤더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더 세밀하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요청 헤더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브라우저 종류, 지원하는 파일 형식 등을 알려주는 유저 에이전트 헤더가 있습니다. 응답 헤더는 서버가 전송할 데이터의 정보를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컨텐츠 타입으로 응답 데이터가 HTML인지 이미지인지 등을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 알 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로 상태 코드의 등장입니다. HTTP 1.0에서는 상태 코드가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서버가 요청을 제대로 처리했는지,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상태 코드 몇 가지
가지를 소개할게요. 205K입니다. 요청이 성공적으로 처리되었을 때 보내는 상태 코드입니다. 가장 많이 볼 수 있죠. 301 Moved Permanent Tree입니다. 요청한 리소스가 영구적으로 이동되었을 때 보내는 상태 코드입니다. 다음은 404 Not Found입니다. 요청한 리소스를 서버에서 찾을 수 없을 때 보내는 상태 코드입니다. 500 Internal Server Error입니다. 서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내는 상태 코드입니다. 이렇게 상태 코드를 통해 클라이언트는 요청 결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다양한 파일 형식 지원입니다. HTTP 1.0에서는 단순한 HTML 파일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비디오 같은 다양한 파일 형식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인 타입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서버는 전송하는 파일의 종류를 명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웹페이지는 텍스트만으로 구성되지 않고 이미지, 비디오 등 다양한 콘텐츠로 풍성해 줄 수 있었어요. 넷째, 지속 연결의 부재입니다. HTTP 1.0은 요청 하나에 연결 하나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새 요청을 보낼 때마다 서버는 다시 연결해야 했어요. 예를 들어 웹페이지에 여러 이미지를 로드를 하면 이 이미지마다 서버와 새롭게 연결을 맺어야 했죠. 이 점은 성능 저하를 초래했지만 당시 네트워크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캐싱 기능의 도입입니다. HTTP 1.0에서는 웹 리소스를 클라이언트가 캐싱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캐시는 서버로부터 받은 리소스를 클라이언트가 로컬에 저장해 두는 기능인데요. 같은 리소스를 다시 요청할 때 서버에 재요청을 하지 않고 로컬에 바로 불러올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웹페이지는 로딩 속도가 더 빨라졌고 네트워크 트래픽을 줄일 수 있었죠. 캐시 만료 시간을 설정하는 익스파이언스 헤더가 추가되어 이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다시 요청하지 않고 캐시된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플락시 서버의 지원입니다. HTTP 1.0에서는 플락시 서버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플락시 서버를 두고 플락시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대신 처리하거나 서버로부터 받은 응답을 캐시해 네트워크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겁니다. 플락시 서버를 통해 콘텐츠 필터링, 캐싱, 보안 관리 등이 가능해졌으며 더 다양한 방식으로 웹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HTTP 1.0도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주요 한계점을 살펴보면, 첫째, 지속 연결의 부재로 인해 매번 연결을 다시 해야 해서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헤더 정보가 비효율적이어서 데이터 전송량이 늘어나기도 했고요. 셋째, 캐싱 관리 기능이 제한적이라 복잡한 웹 환경에서 효율적인 캐싱을 지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리해보면 HTTP 1.0은 HTTP 0.9의 기본적인 구조에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면서 웹을 좀 더 상호작용적이고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포함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웹의 성장과 더 많은 사용자가 몰리면서 성능과 효율성의 필요성이 더 커졌고, 이는 곧 HTTP 1.1의 발전을 이끌게 되죠. 그럼 이번에는 웹 발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된 HTTP 1.1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TTP 1.1은 1997년에 등장해 웹의 성장에 맞춰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고 성능을 개선한 버전입니다. 지금도 많은 웹사이트가 HTTP 1.1을 기본 프로토콜로 사용하고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큰 버전이죠. HTTP 1.1은 RFC 2616에 정의되었으며 몇 가지 중요한 특징과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HTTP 1.1의 주요 특징을 하나씩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본 연결성이 기본 설정입니다. HTTP 1.1은 첫 번째 큰 변화는 지속 연결이 기본급이 된 점입니다. 이전 버전인 HTTP 1.0에서는 요청을 처리할 때마다 연결을 끊어야 했지만 HTTP 1.1에서는 클라이언트가 여러 리소스를 요청하는 동안 하나의 연결을 계속 유지합니다. 연결을 끊지 않고 유지함으로 성능이 크게 개선되었고 웹페이지는 여러 요소를 빠르게 로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지속 연결이 기본이라 커넥션 Keep Alive가 이제 자동으로 설정되고, 연결을 종료하게 되면 커넥션 클로즈를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파이프라이닝입니다. HTTP 1.1에서는 파이프라이닝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고 여러 요청을 연속적으로 보내어 네트워크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HTTP 1.0에서는 요청에 대한 응답을 받고 나서야 다음 요청을 보낼 수 있었죠. 이제는 여러 요청을 동시에 보낼 수 있게 되어 웹페이지 로딩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셋째, 호스트
호스트 헤더의 필수 설정입니다. HTTP 1.1에서는 호스트 헤더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하나의 서버에서 여러 웹사이트를 호스팅할 수 있게 되었죠. 같은 IP 주소로 여러 도메인을 운영할 때 서버가 이 호스트 헤더를 보고 어떤 도메인에 대한 요청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et index.html http 1.1 요청에 호스트 naver.com을 포함해 서버가 요청한 웹사이트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넷째, 캐싱 메커니즘의 강화입니다. HTTP 1.1은 캐시 관리 기능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캐시 제어를 통해 네트워크 자원을 절약하고 페이지 로딩 속도를 단축할 수 있게 된 거죠. 캐시 컨트롤 헤더가 추가되어 논 캐시, 맥스 에이지 같은 설정으로 더 세밀한 캐시 동작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태그라는 고유 식별자가 추가되어 리소스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서버는 다시 전송하지 않고 클라이언트는 캐시된 버전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다섯 번째, 정크 전송 인코딩입니다. HTTP 1.1에서는 서버가 정크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서버가 응답 데이터 크기를 미리 몰라도 부분적으로 전송할 수 있었어요.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는 모든 데이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 파일이나 스트리밍이 특히 유용하죠. 이 기능 때문에 스트리밍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잘못된 요청 수정 기능입니다. HTTP 1.1에서는 요청이 제대로 되었지 않았거나 데이터가 부족할 때 상태 코드로 세밀하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ack continue 상태 코드를 통해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추가 데이터가 필요함을 알려주고 홍시를 원활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범위 요청입니다. 이제 클라이언트가 파일의 특정 부분만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용량 파일을 부분적으로 다운로드하거나 네트워크 오류로 중단된 파일을 이어받을 수 있었죠. 예를 들어 레이지 바이트 500에 999를 설정해 요청하면 파일의 해당 부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율성이 훨씬 좋아진 거죠. 여덟 번째, 업그레이드 메커니즘입니다. HTTP 1.1은 업그레이드 메커니즘을 도입해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다른 프로토콜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실시간 통신이 필요한 경우 웹소켓 같은 프로토콜로 전환해 더욱 즉각적인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졌습니다. 요약하자면 HTTP 1.1은 HTTP 1.1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성능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요청 응답이 성능이 빨라졌고 캐싱과 지속 연결, 다양한 파일 형식 지원 등으로 웹이 보다 상호작용적이고 풍성한 콘텐츠를 담을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여전히 네트워크 지연 문제나 연결 효율성에는 개선이 필요했고 이후 HTTP2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웹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HTTP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2는 2015년 표준화되어 기존 HTTP 1.1의 한계를 보완하고 속도와 효율을 크게 높인 버전인데요. 데이터 로딩 속도부터 데이터 전송 번속까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HTTP2의 주요 특징을 하나씩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진 프레이밍입니다. HTTP 1.1과 달리 HTTP2는 이진 형식, 즉 바이너리 형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이 덕분에 데이터를 더 작은 단위로 쪼개고 전송하여 성능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되었죠. 프레임 단위 전송은 데이터를 이진 형식 프레임으로 나누어 전송하는데 각각의 프레임은 요청과 응답의 일부를 뜻합니다. 이 방식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여러 요청을 동시에 나누어 처리할 수 있어 병목 형성을 줄이고 전체적인 처리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둘째, 멀티플래싱입니다. HTTP2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멀티플래싱입니다. HTTP 1.1에서는 한 연결에서 한 번에 하나씩 요청만 처리할 수 있었지만 HTTP2에서는 하나의 연결로 여러 요청과 응답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웹페이지에서 여러 이미지를 로드할 때 각 이미지에 대한 요청과 응답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페이지 로딩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셋째, 헤더 압축입니다. HTTP2는 헤더를 효율적으로 압축하는 HPEG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전 버전에는 반복적인 헤더 전송이 불필요하게 많은 데이터를 소모했지만 HTTP2에서는 헤더의 크기를 줄여 네트워크의 대역폭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압축 기능은 특히 모바일 환경이나 느린 네트워크 환경에서 웹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넷째, 서버 푸시입니다. 서버 푸시는 HTTP2에 새롭게 도입된 기능으로 서버가 클라이언트가 요청하지 않는 리소스도 미리 전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가 HTML 파일을 요청하면 서버는 그와 관련된 CSS 파일이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요청 전에 미리 보내줄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웹페이지의 로딩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스트림 우선순위입니다. HTTP2에서는 여러 요청을 처리할 때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SS 파일과 주요 콘텐츠를 먼저, 이미지나 다른 파일은 나중에 로드하도록 조정할 수 있죠. 복잡한 웹페이지에서 중요한 리소스를 빠르게 로드할 수 있어 사용자 경험이 크게 개선됩니다. 여섯 번째, 한 개의 TCP 연결 사용입니다. HTTP2는 하나의 TCP 연결로 모든 요청과 응답을 처리합니다. 이전 HTTP 1.1에서는 각각의 리소스를 위해 새로운 연결을 열어야 했지만 HTTP2에서는 하나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여러 요청을 할 수 있었죠. 이를 통해 네트워크 지연 시간을 줄이고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효율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플로우 제어입니다. HTTP2는 스트림 기반의 플로우 제어를 제공하여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데이터 전송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네트워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혼잡을 줄일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HTTP2의 장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능 개선입니다. 멀티프레싱과 이진 프레임 덕분에 여러 요청을 동시에 처리하므로 웹페이지의 로딩 속도가 매우 빨라졌습니다. 두 번째, 네트워크의 효율성입니다. 헤더 압축과 서버 푸시로 불필요한 데이터를 줄여 네트워크의 대역폭을 절약하고 성능을 높였습니다. 셋째, 낮은 지연 시간입니다. 하나의 연결을 해서 여러 요청을 처리하면서 TCP 연결을 재사용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지연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럼 HTTP2의 한계와 HTTP 3으로의 발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HTTP2는 많은 문제를 해결했지만 여전히 TCP 기반의 한계가 남아 있습니다. TCP는 패킷 손실이 발생하며 전체 데이터 전송이 지연되는 헤드 오브 라인 브로킹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TTP 3에서는 UDP 기반의 QUIC 프로토콜로 전환하게 됩니다. 참고로 HTTP 3은 2020년에 지정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에서는 HTTP 프로토콜은 2024년 현재 가장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HTTP 1.1과 HTTP 2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은 웹의 기본 프로토콜인 HTTP의 버전별로 헤더 구조와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제가 시간 순으로 변경된 내용을 굳이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의 헤더 구조는 초보자에게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런 경우 쉽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초기에 매우 간단한 헤더 구조부터 설명하면서 어떠한 이유와 필요에 의해서 헤더 구조가 변경되었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하면 포기하지 않고 헤더 구조를 익힐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소 길어지더라도 시간 순서별로 HTTP 헤더 구조의 변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경우 헤더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에 해킹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변경으로 공격과 방어를 생각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 시대적으로 변경된 맥락을 이해하면 조금 더 발전된 보안 담당자나 또는 개발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 채널이 작아서 다시 찾아오시기 힘드실 거예요. 구독하시면 보안 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